무엇을 지켜왔나 물결치는 노원과 나 백두대간 푸른 줄기 깊고 너른 바다 아름다운 땅과 하늘 새들의 노랫소리 우린 무엇을 꿈꿔왔나 여기. 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중앙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체로 맞추기. 원래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맞춥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진짜 흐름 보니까 중국이랑 전쟁하려고 몇 년 동안 그 판을 짜놨다가 지금은 베네수엘라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행보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너무 궁금했는 찰나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5일 미국의 새 국방 전략 내용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국방 전략이라는 게 뭔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원래 옛날 분들은 아마 국방 전략이라는 건 못 들어보셨고 QDR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4년 주기 국방 보고서라고. 네. 네. 이런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 다 아는. 예, 네, 이쪽 그런 분야 거죠. 사람들은 네. 이제 네. 많이 들어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에 QDR에서 NDS로 이제 바뀌었고 이게 왜 4년 주기냐? 미국의 정부가 네, 잠시만요. 네, 마이크 너무 먼가요? 입 쪽으로 뭐 네. 이렇게 좀 방향을. 아하.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그 미국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래서 4년 임기를 마치고 정부가 이제 바뀌면 전략도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4년 주기로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이 국방 보고서의 모체가 되는 전략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NSS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제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이 국가 안보 전략에 맞춰 가지고 국방부에서 만드는 게 국방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합참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건 이제 군사 전략, 국가 군사 전략이라고 해서 NMS 뭐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뭐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미사일 방어 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그 보통 2년이나 4년 주기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네. 큰 틀에서는 이제 국가 안보 전략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올해 10월 달 다음 달에 나오게 돼 있고요. 미사일 방어 보고서도 다음 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방 전략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 안보 전략도 지금 내년에 나오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내년에 나올 건데 나오기 전에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초안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마 그 엘브리지 콜비라고 국방 정책 차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이 보고서들을 다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한테 초안을 올렸는데 그걸 누군가가 폴리티코한테 슬쩍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개될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죠. 그 내년에 공개돼야 되는 건데. 그 초안이 지금 정보가 흘러가지고 그게 공개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런 뉴스를 어디서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냥 국내 언론에도 막 나왔어요. 이게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구나.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우연히 발견된 거냐 그게 아니라 일부러 언론에 흘린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의중을 읽기 좋은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새 국방 전략의 방향이 트럼프 정부의 중국 고립 봉쇄 정책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지금 흘러가는 흐름만 봐도 달라 보여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일단은 이 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자체는 원래 반중 전략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봉쇄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던 사람인데 자기 말을 지금 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지난주에 미국의 합참 부의장이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달라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제1 우리의 이제 적대국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군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 아직은 정리된 게 아니다 이건. 약간 혼란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정파들이 지금 의견을 막 내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잘 나갈 때는 원래 대외 정책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거든요. 미국의 그 외교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다 정리가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서 미국이 그게 안 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그래서 장기 정책이 없고 정권 바뀌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고 이게 이제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왜 그러면 이런 이상한 보고서가 나왔냐. 엘브리지 콜비는 왜 평소 자기 주장과 지금 180도 다른 보고서를 준비를 했냐. 아마도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게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가가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20분 내에 미국의 항모 전단이 전멸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란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막는다고 막았는데 지금 이제 35% 정도만 요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요격한 건 대부분 이제 뭐 드론 이런 건 이제 요격하기 쉬우니까.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나도 요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번에 전승절 열병식에도 다양한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인근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새 국방 전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제 국방 전략의 큰 내용은 그겁니다. 원래 이전의 국방 전략은 미국의 가장 이 중요한 적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 고립 봉쇄에 모든 걸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자체 본토 방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서반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네.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본토 방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미국이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중남미잖아요. 중남미도 이제 미국 거. 이걸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중남미에 반미 정권이 자꾸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이제 2순위로 밀려버린 거죠. 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최초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 방어를 전략으로 내세운 거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인데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는 저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토 방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막 저 먼 나라에서 날라오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무기들 개발을 해야 됐고, 근데 그게 지금 다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본토에 침공이 올까봐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미국은 정말 이제 종이호랑이 신세네요. 여기저기서 지금 얻어맞게 생겼어요. 밑에서도 맞습니다. 오고 태평양 건너서도 오고 막 지금 함대들이 막 태평양 돌아다닌다고 하고, 미국이 정말 실제로 정말 위협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새 국방 전략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 건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제 문제는 새 국방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모르는 기조와 거죠. 틀 정도만 이제 네. 공개가 된 거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2달 전인가 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라는 미국의 그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 국익에 따른 세계 군사 재편이라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나온 이 보고서가 기본이 돼서 작성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미국이 이 세계 군사 재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조가 첫째는 본토 방어, 그다음에 핵심 지역에서 지역 패권 등장 방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동북아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완전히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국을 완전 고립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자라는 건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한테 완전히 뺏기는 것까지는 좀 막아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맹의 부담을 전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마음껏 착취하자. 너무 대놓고 이런 대놓고. 전략이 나오네요. 그렇죠. 동맹의 부담을 전가하자. 네. 그다음에 미국 경제 안보를 보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상선이 다니는 길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굉장히 위축된 그 전략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유럽에 지금 9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3만 명을 감축해버리자. 네. 그다음에 그 독일에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괜히 배치해서 러시아 자극하는데 그거 배치 취소하자. 뭐 이런 거예요. 중동에 지금 4만 명이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3분의 1로 축소해야 된다.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데는 다 철수하고 네. 요르단도 대폭 감축하고 공군기지도 폐쇄하고 항모 전단도 다 축소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아시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크게 감축하자는 얘기는 없고 다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일미군도 해병대 같은 경우는 괌으로 옮기자. 그다음에 대만에 지금 한 200명인가 훈련관으로 가 있는 미군 그 고문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철수시키자. 네. 그래서 아시아는 핵심이 뭐냐면 중국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전쟁 나자마자 다 얻어맞는다. 따라서 중국의 미사일이 좀 덜 날라올 만한 멀리 괌 뭐 이런 데로 다 빼자. 그래서 주한미군도 대폭 줄여서 다 멀리 보내자.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랑 전쟁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대비는 해놓겠다. 네. 요거는 포기는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 패권 등장은 방지해야 된다. 네, 거기까지는 견제를 하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말고 그렇죠. 본토에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네. 본토 방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미군들 다 파견해 놓은 거 이거 다 불러들이자. 그렇죠. 돈 많이 드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동맹국의 부담 전가 이거는 뭐 지금 집행 중인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이런 건 트럼프가 또 잘하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의 부담 전가. 이거는 진짜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수세적인 방향들이 미국 국방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을 진짜 정부가 읽고 있나 이게 진짜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극우 세력들처럼 미쳐 날뛰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무너지지 않아. 근데 미국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모든 전략을 다시 다 재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읽고 국제 질서에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16일에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방송에서는 안보, 통일, 외교 분야만 좀 집중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보 분야만 먼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왔어요. 그게 아예 자료집처럼 이렇게 나오나 보죠? 네, PDF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그 전에 인수위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인수위에서 보통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출범할 때 발표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야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외교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총평을 좀 하자면요. 이게 과연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 맞나? 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시기에 이 안보 정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지?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좀 들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 이제 첫 번째가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삼축 체계가 뭐냐면 킬체인,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그다음 그 대량 보복 능력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킬체인입니다. 이 킬체인을 지금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킬체인이 왜 문제냐면은 이게 선제 공격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먼저 때려서 북한이 미사일을 못 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종종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잖아요. 그 미사일 발사된 미사일이 우리한테 바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은 그냥 미사일 시험 발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미사일이 막 날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기준이 뭐냐.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선제 공격의 성격을 그대로 이제 명시한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10번이 한미 동맹 기반 전쟁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시 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 이건 뭐 좋은 여러 거잖아요. 번 얘기하셨죠. 네, 좋은 거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보강해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전시 작전 통제권은 원래 우리의 권리잖아요. 네. 주권이 있는 국가면 누구나 자기 작전 통제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권리니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조건이 갖춰지면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안 갖춰지면 못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몇 년도에 돌려받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가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안 받겠다 했지. 예, 안 받겠다라고 주지마, 하면서 주지마. 조건을 갖추면 받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럼 너네 이거 해. 그러면 우리가 돌려줄 거야라고 그렇죠. 한 거예요. 테스트가 생겼죠. 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미달이다 막 이렇게 그렇죠.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 돌려줄 생각이 없다. 네. 의사가 없다. 네. 대신에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너네 이거 부족하잖아. 우리 무기 사. 너네 이거 그렇지. 부족하잖아. 우리 무기 사.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너네 국방비 더 높여야 조건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조건을 만족시켜서 환수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미국한테 왜 그걸 검토받아야 됩니까? 우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건데 미국한테 검사를 받는다니까요. 저희가 지금 작전 지휘권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됩니까? 미국이 봤을 때 미국도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군함을 더 잘 만드는데 누구한테 무슨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지금 그대로 다시 반복돼서 이거 복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의 그대로예요. 네. 외교 일꾼들은 그냥 그대로 있나 봐요. 네, 거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고 네. 이게 또 하나 그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전시 작전 통제권 우리가 받아와요. 그러면 만약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한미 연합사가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미 연합사 의장을 한국군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미군 사령관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네 이쪽 가서 싸워, 너네 저쪽 가서 싸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 미국이 이거 절대 받을 리가 없습니다. 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주한미군을 파견한 네. 건데요? 미국이 자기네 군대를 남의 나라한테 그 지휘를 맡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환상이다, 환상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이런 건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사실 시작됐는데 그 병사들 월급을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막 올렸거든요. 네. 문제는 중간 간부들 있잖아요. 뭐 상사, 하사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월급은 거의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등비등해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와,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군에 말뚝 박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도 이것보다는 더 잘 벌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중간 간부들이 대거 전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군 장교들도 그걸 막지를 못해요. 막을 명분이 없어요. 전역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병사들이 운영을 못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군 복무를 1년 반을 하잖아요. 그 동안에 이거를 작동할 수 있게 기능을 익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업 군인들이 다 전역을 해버리니까 이 장비들을 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포 훈련을 한다 그러면 옆 부대에서 와가지고 같이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쪽 부대 훈련할 때 우리도 가서 품앗이 해주고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니까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 국방 전략 전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한을 겨냥해서 이 군대를 강화하겠다, 무기를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국방력 강화하면 좋은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국방력 강화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목표를 너네를 대비해서 너네가 우리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강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봐라, 우리를 상대로 좀 군사력을 키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정책에다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 이게 괜히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남북 대화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K 방산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4대 강국 즉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무기 많이 파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팝니까? 아 근데 네. 많이 팔리긴 하잖아요. 예. 네. 저희 이제 사실 전차나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명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잘 팔리긴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준석이 대선 때 그 자유세계 병기창을 만들겠다. 한국을 그랬어요. 병기창으로 하겠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무기 팔기, 무기 판매 이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나? 평화를 지향해야 될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를 파는 게 결국 물론 우리나라 법에는 그게 있어요. 분쟁 중인 나라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결국 무기라는 게 판매하면 그게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걸 장려하고 육성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키워가지고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돈 좀 벌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인가? 이런 데서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됩니다. 네. 이거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일단 통일부랑 국방부 계획은 충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정기획위에서 이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거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를 그냥 취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정부의 철학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조율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막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총학생이 선거 나가면은 단과대별로 공약 사항을 막 올려요. 네. 근데 뭐 이런 거지. 이 건물이 있는데 사회대 공약도 이 건물을 우리 휴게실로 만든다고 인문대 공약도 막 이 건물을 휴게실로 만든다. 뭐 이런 충돌이에요. 근데 그걸 또 다 같이 실어줘. 다 그게 총학생의 공약이야. 그러니까 막 여러 부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까 막 저 군사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올게요. 막 이런 포부들을 밝히는 거는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부처들이랑 충돌할 거 아닙니까?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북 관계를 지금 회복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9.19인데 9.19 군사합의 정신을 복원하겠다. 흡수통일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국방부는 이런 계획을 내면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부가 대통령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체 뭐 과제를 다 훑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과제잖아요. 이거는 국방부 국방과제랑 외교과제, 통일부 과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국정 철학에 맞춰서 그 길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아까 북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거는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회복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주적이라는 걸 국방부 그 백서에서도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들이 나오면은 호칭부터 정리를 해야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가 아니라 뭐 국제 사회의 어떤 외세들의 침략에 대비를 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죠. 북한이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시할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게 정부가 할 일은 많긴 하지만 이런 주요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3대 국정강제 이렇게 해설 안 해주셨으면은 이 중에 5개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안보 분야를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 통일 분야 네,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통일 분야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저 자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4시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촛불대행진 전국집중 촛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